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앞에 보고, 앞에 보세요. 앞에.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했어요? 복습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됩니까? 4페이지부터? 좋아요. 자, 그럼 온도와 앞에 보세요. 온도와 생물부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가 생물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기도 하고 철새가 이동하기도 하고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들은 털이나 깃털 등이 발달하고 피하 지방층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 사는 북극 여우와 높은 기온에 살고 있는 사막 여우를 비교하면 누가 더 말단부가 작아요? 그래 누가 더 체구가 큽니까? 그래가지고 표면적을 낮춥니다. 그래서 열이 손실되는 걸 막기도 하고 반대로 사막여우는 더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단부의 크기를 크게 하고 몸집을 작게 해가지고 표면적을 넓혀가지고 열 발산을 쉽게 합니다. 여기 봄, 여름형 적었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식물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삼투압을 높여가지고 잘 얼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여름에 광합성을 활발히 해서 녹말을 많이 저장해 놨다가 겨울에는 녹말을 분해하고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럼 포도당을 만들게 되면 삼투압이 증가해가지고 잘 얼지 않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들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물과 생물, 동물 같은 경우에는 파충류, 몸의 비늘, 그 다음에 얘네들의 알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있고, 곤충의 키틴질의 외골격, 그 다음에 얘네들 통해 가지고 수분 증발을 방지를 하고, 사막에 사는 포유류는 오줌을 안 쌀 수는 없지만 오줌을 통한 물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한 오줌으로 배출합니다. 자, 식물은 건조한 환경에서는 뿌리가 크고 저수 조직이 크게 발달하고 잎이 가스위로 변해가지고 수분 증발을 막습니다. 그러면 선인장 잎이 다 가시로 변했네요. 광합성이 일어납니까? 네. 어디서 일어나죠? 우리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잎에서. 근데 가시로 다 변했어. 잎이 사라졌네. 아, 맞아요. 식물의 녹색인 모든 부분에는 다 영로체가 있기 때문에 다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수생 환경. 자, 뿌리가 작고 통기 조직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건 수생식물이 물을 정화한다. 이게 있었고, 이제 생활형 잠깐 보도록 할게요. 생활형은 서로 다른 종의 생물이지만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지고 얘네들이 모습이 비슷하게 되는 걸 생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물일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면 형태나 생활 양식이 비슷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생활형이라고 합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는 겨울눈의 위치가 비슷하게 되는데 겨울눈이 뭐예요? 겨울눈? 그러니까 겨울눈이 뭐예요? 겨울눈이 뭐예요? 써져 있긴 하지만 응? 겨울에 생기는 눈? 겨울눈이 뭐예요? 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겨울에 나무를 봤으면 봤을 거예요. 이 나무 양상한 나무 줄기 끝에 이런 조그만 훅 같은 게 달려 있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겨울눈인데 이 안에 앞으로 봄에 잎이 되거나 아니면 꽃이 된 애들이 진액 같은 거에 감싸져 있어가지고 얼지 않게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겨울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살아남아서 새싹이나 꽃을 피우는 게 겨울눈이고 겨울눈의 위치가 열대지방이냐 온대지방이냐에 한대지방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열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얼어 죽진 않으니까 이렇게 지상에 겨울눈이 있고 그 다음 온대지방 같은 경우는 반지중이라고 해가지고 요 정도에 있고 그다음 한대지방은 위에 있으면 얼어버리니까 땅속에다가 겨울눈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동물 육상 생활과 수중 생활을 하는 공통점 때문에 비슷한 생활형을 가집니다. 개구리, 악어, 하마 선생님이 직접 그렸어요. 아무 반응이 없네요. 자, 그러면 자, 수면 위로 눈과 콧구멍을 내놓는 머리 모양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콧구멍이 있고 눈이 있고 악어 그 다음에 하마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개구리가 악어만하게 그려놨네요. 자, 그러면
개구리는 무슨 호흡을 합니까? 폐호흡도 하고 피부호흡도 하고 있죠. 사람도 피부호흡을 할까요? 합니다. 일부분 알겠죠? 그치만 대부분 다 폐로 숨을 쉬기 때문에 자, 이제 개체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체군에 대해서 배우고 나중에는 군집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개체군의 정의가 뭐였죠? 개체가 많은. 그치. 개 한 마리가 아니라 개들이 몰려있는 같은 종의 생물의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생태계에서 생활하는 같은 종의 개체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개체군의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밀도는 서식하는 공간에 몇 마리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개체 수로 개체군의 크기는 이제 밀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는 개체군이 서식하는 공간의 면적분에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 수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 개체군이 크다 그럼 밀도가 크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개체군의 크기가 작다라고 얘기하는 건 개체군의 밀도가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정 공간 속에 몇 마리나 살고 있는가 요겁니다. 그럼 개체군의 밀도가 커지려면 일정한 면적이 있었을 때 개체 수가 증가해야겠죠? 개체 수가 언제 증가할까요? 애를 낳을 때, 그치? 누군가 전학 올 때 개체 수가 증가하겠죠. 그래가지고 개체 수가 증가할 때는 출생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이사를 오면 개체군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개체군의 숫자가 감소할 때는 잡아먹힐 때,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 이렇게 개체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 변화는 출생과 이입, 그 다음에 사망과 이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의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출생과 사망이에요. 알겠나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쵸?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올빼미 저번에 한번 설명했죠? 올빼미가 얘를 통째로 먹는단 말이지. 물론 찢어서 먹겠지만 뼈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위 속에서 대장으로 못 넘어가겠지? 장으로? 왜냐면은 뼈가 찌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 이제 털 같은 걸로 감싸 놓습니다. 근데 얘를 토한다 그랬죠? 이거 올빼미 펠릿이라고 하고, 이거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디에서? 3층 생물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올빼미가 토한 거를 뜯어볼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여러 가지 뼈들이 나오는데 그 뼈를 통해서 얘네들 뭘 잡아먹고 살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참여하면 간식도 줍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선생님은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잘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 그 다음 여러분들 대학 잘 가라고 홍보하는 거니까 내일이 아니다 여러분들 일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잘 참여해서 다양한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은 올빼미는 날개짓 하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조용히 해가지고 확 잡아먹고 이렇게 합니다. 올빼미와 부엉이의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 보이면 부엉이. 하나 보이면 부엉이 이렇게 맞지? 얘는 귀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올빼미고, 여기 귀처럼 이 부엉이 이렇게 털 같은 게 약간 달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엉이나 올빼미나 둘 다 올빼미과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엉이나 올빼미는 뭐가 있습니까? 수리부엉이 이런 거 들어봤어요? 좋아요. 독수리는 들어봤나요? 독수리는 뭐야? 독수리지. 수리과인데 독자가 대머리 독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이 독수리를 머리를 잘 보면 약간 까져 있어요. 그런 것들 그냥 독수리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독수리 본 적 있어요? 남학생들은 군대 가서 전방에 가면은 독수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개체군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방금 얘기한 대로 출생과 이입이고, 개체군의 밀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사망과 이출인데 영향이 큰 건 출생과 사망입니다. 출생이 많아지면 개체군의 밀도는 증가하고 사망이 많아지면 개체군의 밀도는 감소하겠죠. 됐나요? 좋아요. 이제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개체군의 생장 곡선인데 혹시
자연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배웠니? 이 안 배웠어요? 안 배웠으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의미는 여기가 지수의 숫자란 얘기예요. 2의 n승.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그려지는 게 굉장히 개체수가 급증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냥 지수란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 그래프는 무엇이냐면 시간에 따른 개체 숫자를 의미를 하는데 이 개체수는 지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10의 n승이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10의 1승이고 여기가 10의 2승이겠죠? 한 칸 차이 같지만 사실은 10배 차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되게 많이 개체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개체수인데 이론상 생장 곡선이랑 실제 생장 곡선이 두 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론상 생장 곡선은 이 개체군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먹이도 제공해 주고 서식지도 제공해 주고 충분하게 질병도 없애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겠어 안 낳겠어? 엄청 많이 낳겠죠. 모든 걸 다 지원해 주잖아. 먹을 것도 많이 줘, 노폐물도 다 치워줘, 질병도 안 일으키게 해줘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 따라서 이론상 생장 곡선은 굉장히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J자 모양이라고도 표현을 해줘요. 이거 됐나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그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기 때문에 개체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론상 생장 곡선은. 그렇지만 이건 이론일 뿐이죠. 자,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개체수가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실에. 그러면 우리 교실에 면적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누구를 죽여야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먹이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까이 지내요. 그러면은 질병이 잘 전파될까 안 될까요? 잘 전파되겠지. 그래서 우리 예전에 팬데믹 일어났을 때 모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한 명이 한 명한테 옮기기 시작하면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병도 잘 일으키고 노폐물도 많이 쌓이겠지 여기에. 그치? 그 다음에 먹이도 부족해질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개체수가 증가하다가 결국엔 일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됐나요? 이런 것들을 실제 생장 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개체수가 쭉 급증을 하다가 방금 얘기한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먹이에 부족한 것도 커지고 질병 발병률도 커지고 서식지도 공간도 부족해지는 것도 커지겠죠. 환경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이 개체 수를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게 얘가 눌러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나중에 일정한 숫자를 유지를 하는데 요 숫자를 뭐라 그러냐면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라 해가지고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해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제 물고기 집단이에요. 자, 시간에 따른 개체수인데 개체수가 쭉 증가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먹이도 감소하게 되고 서식 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질병도 증가하게 되고 뭉쳐 있으니까 포식자의 눈에도 잘 띄게 되고 또 물고기들이니까 뭉쳐 있으면 산소도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러냐면 환경 저항이라고 하고 개체군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개체군 내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환경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개체수가 증가하다가 결국 일정하게 됩니다. 요 일정하게 되는 부분을 이제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 환경 저항은 개체군에 있는 개체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환경 저항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게 됩니다. 개체수가 많으니까 먹이도 더 많이 부족해질 거고 서식 공간도 더 부족해질 거고 질병도 더 잘 전파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론상 생장 곡선 J자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먹이, 생활 공간이 충분하고 천적도 없고 이런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생식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아서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J자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환경 저항은 무엇이냐면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자연 상태에서 항상 존재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식 공간 부족, 먹이 부족, 노폐물 증가, 천적 증가, 개체 간 경쟁, 질병 등이 있어요. 됐나요? 자, 그 환경 저항 때문에 이론상 생장 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실제 생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지면 환경 저항이 증가해서 S자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다음 환경 수용력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환경의 조건에서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듣나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개체군의 생장 곡선을 배웠는데 시간에 따라서 개체 수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환경 저항이 없다면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J자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환경 저항이 있습니다. 먹이 부족, 개체 서식 공간 부족, 질병 이제 발병률 등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환경 저항은 증가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환경 저항 때문에 개체군의 개체 수의 숫자가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정하게 되는 부분을 그 환경이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개체군의 크기라고 해서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개체군의 생장 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걸 의미를 하냐? 개체군의 생장률입니다. 접선 알죠? 요 지점에서의 그래프의 기울기인데 환경 저항이 없는 이론상 생장 곡선에서는 기울기가 계속 급하게 되고 맞죠?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낮다가 마지막엔 0이 됩니다. 됐나요? 좋아요. 한번 볼게요. 자, 개체군의 생장 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개체군의 생장률이라고 개체 수의 증가 속도를 의미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생장률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주면 됩니다. 만약에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커요.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겠지?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겠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겠죠? 그럼 개체군의 밀도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자, 개체군의 밀도는 일정한 서식 공간 내에 살고 있는 개체 숫자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커요. 죽는 애들보다 태어난 애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체군의 숫자가 증가하겠죠? 그럼 개체군의 밀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크게 되면 생장률 자체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개체군의 밀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아요. 근데 생장률 자체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주는 겁니다. 태어나는 만큼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개체수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밀도는 뭐라고? 면적분의 개체수. 자, 면적은 일정하고 개체수도 일정하면 개체군의 밀도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작아요. 태어나는 애들보다 죽는 애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개체군의 밀도는 어떻게 돼요? 그래프의 길이가 마이너스 떨어지니까 감소하다가 이 개체군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먹이도 부족해지고 아무것도 추가적으로 먹이가 공급이 안 되면 개체군들은 이렇게 사라질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을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생장률이 0입니다. 개체군의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출생률도 0, 사망률도 0. 아무도 안 태어나고 아무도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태어나는 만큼 죽는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0이 아니라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자, 여기 그래프의 길이 0보다 크죠? 0보다 크죠? 얘는 몇이에요? 0입니다. 이때가 뭐예요? 환경 수용력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생장률이 0일 때는 이때가 환경 수용력이란 의미도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효모의 개체군 생장 곡선이랑 좀 개구리밥 개체군의 생장 곡선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을 볼게요. 뚜껑이 있는 시험관 8개 포도당 수용액을 넣고 증류수도 넣고 건조효모를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만든 효모액을 1ml씩 넣고 35도씨 항온 수조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2시간마다 시험관을 하나씩 꺼내서 효모 배양액을 한 방울 덜어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효모의 개체수를 측정했습니다. 자, 이게 8개 시험관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포도당 수용액을 각각 넣습니다. 포도당은 누가 먹고 살 거냐면 효모가 먹고 살 거예요. 알겠나요? 자, 여기 포도당 수용액에다가 효모를 넣습니다. 됐나요? 그런 다음에
얘 꺼내가지고 바로 측정하고 2시간 뒤에 측정하고 4시간 뒤에 측정합니다. 각각. 그래서 효모의 개체수를 세 본 거예요. 됐나요? 자, 시간에 따른 개체수 보게 되면 0일 때 20마리, 2일 때 50마리, 4일 때 120, 6일 때 210, 8일 때 230이었다가 8시간일 때 240마리, 12시간일 때도 240마리, 14시간일 때도 240마리가 관찰이 됐어요.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그려봤더니 요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때 환경 수용력은 몇 마리입니까? 200. 환경 수용력은 몇 마리예요? 240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때 환경 수용력이 240마리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일단 실험을 보게 되면 효모는 포도당을 양분으로 사용해서 증식을 합니다. 대략 6시간까지는 효모가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후부터는 점차 느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개체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빠르고 여기서부터는 느리게 증가하니까 S자 모양으로 되다가 요 정도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요. 이런 그래프를 S자 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효모의 개체군의 환경 저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당을 한 번 넣어주고 더 이상 넣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포도당의 양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효모 개체군이 일정 크기 이상 도달하게 되면 그 이후에 생장에 필요한 양분이 부족해지고 효모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면 서식 공간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도 부족해지고 서식 공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이 정도까지가 최대 개체수를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나중에 포도당 안 넣어주면 어떻게 돼? 계속 그러다가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생장률이 0보다 크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얘는 0이고 얘는 0보다 작게 됩니다. 됐나요? 이 부분에서 효모가 안 태어납니까? 태어나는 만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개구리밥 개체군의 생장 곡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pH에 따른 좀 개구리밥 개체수를 측정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좀 개구리밥을 키웠어요. 그래서 2일차, 4일차부터 16일차까지 키우는데 어디에서 볼 거냐면 pH 4에서 따로 키운 거 볼 거고 pH 5에서 따로 키운 거 볼 거고 pH 7에서 따로 키운 거 볼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일단은 그래프를 봤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봤을 때 pH 5, pH 7, pH 4입니다. 일단 pH 5를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효모 개체군처럼 S자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환경 저항이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가 pH 5만 봤을 때 환경 저항, 뭐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니까 무기염료가 부족해질 수도 있고 서식 공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등등등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는데 S자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그래프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환경 요인 중에 뭐 무기염류, 그 다음에 서식 공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환경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요걸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게 있고 얘랑 얘네들을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게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pH 5만 확인했으면 pH가 얘네들에게 환경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얘랑 얘를 비교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다 조건인데 뭐만 다르게 했냐면 pH만 다르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pH 5와 pH 4와 pH 7에서 이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pH도 뭘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환경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요 하나의 그래프만으로는 알 수가 없었지만 얘네들을 비교하면서 pH도 환경 저항으로 작용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볼게요. 자, 일단은 좀 개구리밥 개체군의 개체수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급격히 증가한 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좀 개구리밥의 생장 곡선은 S자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 pH 5에서는 좀 개구리밥 개체수가 증가하지만 pH 4와 7에서는 잘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pH에 따라서 좀 개구리밥 생장군이 생장 속도가 달라진다는 얘기고 그 이유는 pH가 환경 저항으로 작용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개체군의 생존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장 곡선이 있고 이제 생존 곡선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생존은 뭐야? 사는 거지. 얼마나 사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개체군에서 동시에 출생한 개체들의 상대적인 수명에 따라서 생존한 개체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상대 수명은 뭐냐면 뭐 쥐가 한 2년 산다고 해요. 사람은 한 100년 살죠. 얘네들 다 100년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수명에 따라서 얼마나 죽고 사느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상대 수명에 따른 생존 개체수의 상대값입니다. 자, 얘 10 차이가 아니라 10배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개체수는. 알겠죠? 10, 100, 1000. 자, 그래서 형태가 1형, 2형, 3형으로 나눠지는데 한번 볼게요. 자, 1형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태어난 애들이 잘 죽어요, 안 죽어요? 1000마리의 개체가 상대적으로 있었다면 거의 다 안 죽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후두둑 죽어요. 됐죠? 그 다음 3형 같은 경우 초반에 엄청나게 죽죠. 한 2, 30년도 안 돼가지고 대부분 이 1000마리가 태어났는데 몇 마리가 사는 거야? 한 두세 마리 이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1형 같은 경우에는 1000마리가 태어났으면 거의 수명까지 도달해가지고 그때부터 죽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1형일까요? 3형일까요? 애를 낳아. 바로 죽니? 대부분의 사람이 다 수명을 다해서 죽죠. 이거 알겠어? 그럼 이제 사람은 1형과 3형 중에 뭘까요? 1형입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1형을 띄는 거야. 아기가 잘 안 죽는 이유는 뭐지? 부모가 계속 케어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얘가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이해됐어요? 얘가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우리 부모님이, 취업하고도 우리 부모님이 케어해 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1형을 가진 이 동물들은 사람과 같은 애들인데 얘들이 잘 초반에 죽지 않는 이유는 처음에 뭐 사람 같은 경우에 한두 명씩 낳죠. 한두 명씩 낳지만 얘네들이 다 성장할 때까지 부모가 지속적으로 케어해 주기 때문에 잘 죽지 않아요. 자, 얘네들은 뭐가 있을까?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알을 낳죠? 특정한 몇 종 빼고는 알 낳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떠나지 않아? 얘들이 알을 낳고 죽던지 살던지 뭐 다 떠나죠. 그러면 그 알들이 대부분 잡아먹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어류 같은 애들이 일반적으로 사명을 띠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자, 1형 적은 수의 개체수를 낳지만 부모의 보호를 받아서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체가 성체로 성장하고 생리적인 수명을 다하고 죽어서 후기에 사망률이 높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람, 코끼리, 돌산양 등의 대형 포유류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3형 보도록 할게요. 방금 설명한 물고기처럼 알을 몇만 개씩 낳아요. 그렇지만 부모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보호가 없어가지고 초미기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성체로 생장하는 개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굴, 어류 등 어패류가 여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2형 같은 경우에는 출생한 이후 개체수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말로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해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다람쥐 등의 초식동물, 그 다음 히드라, 기러기가 있는데 그 혹시 히드라가 뭔지 알아요? 세 개 이상이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히드라는 뭐냐면 물속에 사는 눈으로 보면 거의 보일 듯 말 듯한 이상하게 생긴 동물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말미잘 느낌처럼 생각해 주면 돼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끝에 뭐 이렇게 뭘 잡아먹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유물들을 캐치해가지고 잡아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히드라라고 해요.
자, 그래서 1형, 2형, 3형의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사망률을 볼게요. 상대 수명에 따라서 초기에 사망률이 높은 건 누구예요? 1형과 3형 중에 3형. 초기에 사망률이 낮은 건 1형, 후기에 사망률이 높은 건 1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망률로 나타낼 거예요. 됐나요? 자, 상대 수명에 따른 사망률입니다. 자, 1형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사망률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여기 있다가 상대 수명, 보시는 수명을 다할수록 많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1형이 사망률이 낮고 후기에는 높아요. 근데 3형 같은 경우에 초기에 많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후기에는 잘 죽지 않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형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개체군의 생존 곡선에서 기울기의 절대값은 사망률을 의미를 하는데 생존 곡선의 사망률을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의 절대값 마이너스 플러스 상관없이 급하죠? 사망률이 큰 거고, 얘가 기울기가 작죠? 그러니까 사망률이 작은 거고, 기울기가 크죠? 사망률이 큰 거고, 기울기가 작죠? 사망률이 작은 거고,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래서 사망률이 일정합니다. 됐나요? 자, 좋아요. 이제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군의 연령별 개체수 비율을 차례대로 쌓아 올린 것으로 생식전 연령층의 비율에 따라서 개체군의 크기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가 된 거는 생식 전의 연령층인 거고, 그다음 여기는 생식 연령층인 거고, 여기는 생식할 수 없는 생식 후의 연령층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예를 보도록 할게요. 생식 전 연령층이 엄청 많아요. 그럼 앞으로 얘네들이 자라가지고 생식을 하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개체수를 많이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개체군의 크기가 점점점 증가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얘를 발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식전 연령층의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개체군의 크기가 점점 커질 거예요. 자, 안정형은 무엇이냐면 생식전 연령층과 생식 연령층의 개체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개체군의 크기 변화가 적습니다. 자, 쇠퇴형은 무엇이냐면 생식전 연령층이 작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보다 작기 때문에 더 적은 수의 자손을 낳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개체군이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쇠퇴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 이 정도에 있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도 맞고, 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막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자원의 종류는 많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만큼 많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인력으로 많이 커버를 치고 있는데 인력이 감소해. 그럼 우리나라 경쟁력도 떨어질 거고, 인력이 부족한데 결국 일은 해야 되니까 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 거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길 바란다. 얘기했나요? 했어? 여러분들 결국엔 연금을 내면서 선생님이 그 연금을 받아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맞잖아요. 지금 선생님 내는 세금 연금으로 선생님의 위에 퇴직하신 분들이 연금을 받고 사는 거잖아. 그럼 내 연금은 누가 주겠어? 여러분들이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나의 생존을 유지하게 해주는 되게 고마운 사람들이라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가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꼭 성공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1인당 그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힘내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애 키우기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적당한 인구수가 유지가 되면서 이 나라가 경제가 계속 일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쯤에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너무 먼 미래인가요? 아니야, 아직 한 20년 안에 일어나는 일일걸? 그치? 그럼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자손이 태어나고 그 자손이 다시 한 3, 40이 됐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환경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봐봐, 지금도 막 기후변화 때문에 막
스콜처럼 막 비가 내리고 너무 더웠다가 추웠다가 가을이 됐는데도 막 20, 30몇 도씩 올라가다가 그쵸? 이러고 있죠. 열대야도 엄청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바다에 있는 상어가 출현하고 있고 바다뱀이 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남쪽부터는 이제 독을 가진 파란 고리문어 이런 게 출현하고 있고 제주도에 실제로 출현해요. 파란 고리문어한테 쏘이면 바로 죽습니다. 청산가리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애들 지금 바닷가에 있단 말이지. 바다뱀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손이 다 컸을 때쯤엔 어떤 세상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김도 없을걸요, 여러분. 김. 어제 홍조를 배웠지, 김. 김이 차가운 겨울바다가 필요해요, 자라려면. 근데 바다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김이 양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슬프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나오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나라 최근 노벨상 받은 작가 이름 알죠? 한강. 그 한강 그 작가님이 처음 아기를 안 낳으려고 했다가 남편이랑 대화하면서 아기를 낳기로 했대. 근데 남편도 되게 문학적인 거 알아요.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정확한 문장은 기억 안 나지만 그 여름에 먹는 달콤하고 포슬포슬한 수박 맛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아기가 느끼면 좋지 않겠냐. 그 말에 또 감동을 받고 한강 선생님께서는 아기를 낳기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럼 이런 세상에 안 좋은 것들도 있지만 세상에 내가 느꼈을 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느꼈던 좋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발전하면 더 이 아이가 더 좋게 느끼게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으로 아기를 낳는 거지. 내가 좋았던 거를 물려주고 싶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아기도 많이 낳는 세상이 되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시 교과 내용으로 들어와서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체군의 크기는 계절에 따른 환경 요인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피식과 포식 관계 등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피식은 뭐고 포식은 뭐예요? 피식은 먹히는 거. 포식은 잡아먹는 거죠. 식자가 먹는 식자인데 얘는 당하잖아. 그러니까 먹힘을 당하는 거.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환경 요인에 따른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에 대표적으로 돌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물에 살고 있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럼 광합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도 필요하고 그 다음 겨울에 광합성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딱 적당한 온도가 필요하고 광합성을 할 때 사실은 생물체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영양 염료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양 염류, 빛의 세기, 수온이 이 돌말의 개체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 얘네들은 1년 주기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겨울, 봄, 여름, 가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영양 염류의 양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돌말의 개체수예요. 영양 염류의 양이 굉장히 많지만 개체수가 적습니다. 왜? 겨울 되면 빛의 세기도 약하고 수온도 떨어지기 때문에 광합성을 잘 못해요. 이렇기 때문에 영양 염료의 양이 많다 하더라도 빛의 세기가 약하고 수온도 약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봄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의 세기도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수온도 올라가게 되고 영양 염료도 충분했으니까 어때요? 개체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자, 개체수가 급증했어요. 근데 빛의 세기도 계속 적당하고 수온도 계속 높아. 그런데 돌말의 개체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영양 염료의 양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돌말의 개체수가 갑자기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럼 끝에 가다가 잠깐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양 염류가 축적이 좀 됐어요. 그리고 적당한 수온과 적당한 빛의 세기가 있기 때문에 증가합니다. 근데 더 증가하고 싶지만 어떻게 돼? 수온이 갑자기 빛의 세기가 떨어지게 되고 수온이 떨어지게 되면서 얘네들이 증가하지 못하게 돼요. 얘네들이 영양 염류를 안 쓰니까 영양 염류가 겨울 동안에 축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럼 얘를 한번 글로 정리하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할게요. 자, 봄, 영양 염류가 충분한 상태에서 빛의 세기가 강해지고 수온이 높아지므로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증가하니까 영양 염류를 많이 썼겠죠? 그래서 영양 염류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돌말의 개체수는 봄에
늦봄에서는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빛의 세기도 강하고 수온이 높지만 영양 염류의 양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돌말의 개체수가 적습니다. 자, 가을이 되면 돌말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영양 염류가 일부 축적이 돼요. 그래서 축적된 영양 염류에 의해서 돌말의 개체수가 약간 증가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빛의 세기도 약해지고 수온이 떨어지면서 돌말의 개체수는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겨울 동안에 영양 염료를 안 쓰니까 겨울 동안에 축적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요거 하면 좋긴 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됐나요? 네. 재미없어? 너무 재미지 않아? 그쵸. 유전보다 훨씬 부담이 없고 훨씬 좋습니다. 알겠죠? 이건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고생했어요.